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은행에 맡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 문이 굳게 닫히고 지금은 돈을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이 영화 같은 일이 지금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은행의 경영실수나 횡령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품고 있던 시한폭탄이 터지기 시작한 신호탄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중국 농촌은행의 기형적 구조와 관치 금융의 비극입니다. 왜 중국의 농촌은행들이 농민의 희망이 아닌 지방 관리들의 개인 지갑으로 전락했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중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 부실 채권의 늪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봅시다. 중국의 농촌 신용협동조합이나 마을은행 촌진은행들이 처음 생겨난 이유는 아주 선했습니다. 거대 국영은행들이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대도시의 화려한 빌딩 숲에 집중할 때 소외된 농촌 지역의 농민들과 영세 소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세혈관 같은 존재였죠. 농민들이 종자를 사고 트랙터를 사고 작은 가내수공업 공장을 돌릴 수 있게 돈을 빌려주는 것. 이것이 이들의 본질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빈부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원대한 계획 중 일부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착한 은행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괴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우리가 아는 시장 경제의 논리와는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바로 관치 금융이죠. 중국의 지방은행장은 은행의 수익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의 권력자 당서기입니다. 중국의 관료사회에서 성과는 곧 승진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과를 어떻게 증명할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개발입니다. 지방 관리들은 자신의 임기 내에 거대한 다리를 놓고 화려한 경기장을 짓고 텅 빈 신도시를 건설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나는 이 지역을 이렇게 발전시켰다라는 치적을 쌓아 중앙당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 막대한 건설 비용을 어디서 조달하느냐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오기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이때 지방 관리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농촌 신용협동조합과 마을은행들이었습니다. 당서기가 은행장을 부릅니다. 우리 이번에 저기 강에 큰 다리 하나 놔야겠어. 대출 좀 해줘. 라고 말이죠. 여기서 은행장이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쥔 권력자 앞에서 은행의 건전성을 따지는 것은 곧 자신의 목을 내놓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출된 자금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차 한 대 다니지 않는 8차선 도로, 인구도 없는데 세워진 거대 예술의 전당, 그리고 완공되지 못한 채 방치된 아파트 단지들. 은행의 돈은 농민들의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이런 보여주기식 프로젝트에 쏟아부어졌습니다. 경제적 수익이 난리가 없는 사업들이죠. 대출은 나갔는데 이자는커녕 원금 회수도 불투명해집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정부 산하의 특수목적 법인 LGFV, 지방정부 자금 조달 기구를 세워 교묘하게 빚을 가리고 돌려막기를 하며 부실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꼽히는 지방정부 부채의 실체이자 농촌은행들이 텅 빈 껍데기만 남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부정부패였습니다. 은행이 관료들의 사금고가 되다 보니 감시와 견제 시스템은 작동을 멈췄습니다. 실제로 2022년 허난성에서 벌어진 뱅크런 사태는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일부 은행 주주들이 외부 세력과 결탁해 은행 시스템을 조작하고 고객들의 예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사건이었죠. 피해액만 수조 원에 달했고 수십만 명의 예금주가 돈을 찾지 못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과정에서 지방 관리들이 이들의 범죄를 묵인하거나 오히려 도왔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은행의 돈을 제멋대로 휘두르던 권력의 유착이 결국 서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괴물을 키워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이제 성장의 시대가 저물면서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경제가 고성장했기에 부실을 뒤로 미룰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땅값 오르면 갚으면 되지라는 논리가 통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부실 채권 NPL이라는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담보로 잡았던 땅값은 폭락했습니다. 농촌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은 이미 임계치를 넘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보다 실제 부실 규모는 몇 배는 더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 문제의 진짜 무서운 점은 단순한 돈의 손실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에 있습니다. 농민들은 국가가 운영하고 관리한다고 믿었던 은행에 돈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관리들의 치적 쌓기용 다리 공사에 쓰이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시스템에 대한 믿음은 사라집니다. 중국 정부는 급하게 자금을 투입하고 은행들을 통폐합하며 불을 끄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깊게 뿌리 박힌 관치 금융의 독을 제거하지 않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은행을 시장의 논리가 아닌 정치의 논리로 운영한 대가가 지금 중국 인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 농촌은행의 위기는 단순한 금융사고가 아닙니다. 권력이 시장을 압도하고 투명성보다 정치를 우선시했던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된 결말입니다. 은행은 지역 발전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는 명분은 좋았지만 그 도구를 휘두르는 손에 대한 견제가 없었을 때 어떤 재앙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과연 이 부실 채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늪이 중국 경제 전체를 끌어당기는 블랙홀이 될까요? 분명한 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관치 금융의 청구서가 이제 막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 경제의 이면,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